그때 그냥 그 교수부에서 아예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원가 분석 막 해석하고 그럴 때는 8시간씩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해버리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저희 집에서도 지금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리하면 이제 그 동합신협의 그 현안 문제도 같이 이야기 좀 해보고 저희가 잘났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이게 우리 신협들 성장 단계에서 저희는 몇 가지를 이미 거치고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저희 조합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저희 조합이 압도적으로 뭐 이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 때 그게 필요하고 이 시대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지나고 나야지 봐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 자산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하시면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는 일반적입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일을 다 합니다. 원래 그렇듯이 여기는 이제 인사나 그다음에 전략적 방향에서의 검토가 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야 내년에 정부가 주택을 완전히 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큰 전략적인 흐름에서 문제를 자꾸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던지면 이쪽 기획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게 지나가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이쪽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지나가면서. 야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던데 어떡하지? 우리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생하는 거죠. 실제로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 조합의 손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금리 오른 게 맞아? 아니면 낮은 게 맞아? 아니 금리가 오를 때 우리 조합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깨질 거니까 어떻게 보강을 할 거냐를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러한 게 아주 체계적으로 여기서 그냥 보수 추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론된다는 거는 여기서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나 금리 방향이나 판매 방향을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그 결정한 값을 또 어디로 보냅니까? 지점에 보내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설계해 준 값 이내에서 상품만 판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뭘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광고를 해야 효과적인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효과적이고 우리 지점이 뭐가 문제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심지어는 지점 위치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타당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네들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점 위치도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움직여요. 저희가 지점이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요 밑에 지점이 연지 지점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본점이었고 저희 신협의 태초에 모터이게 납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자산이 지금 얼마냐면 1100억? 11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은 다른 신협대 가면 본점이 제일 크고 지점 좀 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가 115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업 지점이라고 저쪽에 반대편에 이런 도로를 끼고 있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1160억 정도 되고요. 대신에 초업 지점은 확장 오픈한 지 5년, 6년 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지점이 옛날에 불교 신임을 흡수했던 범천 빌딩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아예 그 12차선 광대로의 빌딩입니다. 빌딩. 거기 1층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어느 층은 보여요. 그 빌딩 전체가 신협 빌딩입니다. 이름이 신협 빌딩이고 1층이에요. 거기가 한 950억 정도. 나중에 로드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제일 큰 데가 자산이 제일 큰 데가 지금 요 밑에도 거의 한 80평, 100평 정도 되고 초음 지점도 한 80, 100평 정도 돼요. 그 범전 지점은 200평짜리입니다. 제일 큰 데입니다. 근데 양정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걔는 대지 면적 45평에 건축 면적이 한 27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1650억이에요. 그 지점장이 미쳤어요. 영업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좋냐? 아닙니다. 목이 좋습니다. 목.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걸어가든지 안 보려고 해도 보입니다. 여기가. 진짜 그럼 잠깐 볼까요?
보시면 저희 지점인데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제일 큰 지점인데 면적은 제일 작은 지점. 들어가면 손님 몰리는 날에는 진짜 손님들이 밖에까지 줄 서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보이죠? 아, 죄송합니다. 안 볼 수도 있구나. 근데 실제로 현물을 보게 되시면요, 바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각제였고요, 좀 해난 요건데 오늘은 바로 보여야 되는데 반대 차선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본차선에서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차가 항상 정체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항상 보이고 플랜카드가 항상 눈에 띄는 거죠. 플랜카드 뭐 이렇게. 근데 지점이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잘 보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얘가 플랜카드나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광고발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배하는 자산이 우리 시니어빈들이 좀 많이 이제 곤란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지배하는 자산이 얘 전체일 것 같습니까? 여기 다 갖다 부어도 그래 못 만들어요. 실제로 조합에 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조합 지점에 그 주소별 소팅을 쫙 해야 주소별, 지역구별 자산이 얼마 되는가 한번 검색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조합은 과연 오다 가다가 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일대 소위 말하는 관내에서만 거래를 하는가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아까 전에 제일 큰 빌딩 지점은 여기 이제 합병하다 보니까 되게 먼 곳이에요. 보자.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이게 아무리 도로가 넓은 곳에서도 시야성이 안 좋은 게 이렇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네. 이 건물 전체가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1층 신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플랜카드 볼장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양정보다는 시야성이 잘 안 좋아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각지 딱 차 정체되는 부분. 요 빌딩인데 얘가 오히려 자산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완전 중심상업지에 있거든요. 저기가 완전 중심상업지예요. 뭐 빌딩 전부 다 빌딩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정보 전략을 수립하실 때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문제는 저희 지점이 이 빌딩입니다. 요 빌딩인데요. 요 빌딩 내 주변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예금할 만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산에 이쪽 지점의 자산의 60% 이상이 지나가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정은 다 합니다. 왔다 갔다 지나가다 온 사람들이에요. 뭐 보고?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예금만 위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비조합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주조합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은 어디다? 인천 동안이 무슨 구죠? 부평구가 우리 시장이 아니고요. 인천 전체를 겨냥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점 배치는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5번 지점이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부산 진구인데 저희가 진구 단위의 영업 전략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산 진구 해봐야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 부산 진구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거래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광역대로 우리가 이제 부산을 지나는 요 광역대로에 요쪽에 지금 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지점이 하나 있고, 큰 도로별로에 우리 지점이 잘 보이는데 하나씩은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결론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천리교 신협이라고 아유, 각종 종교 다 합병인데 불교 합병이지요. 성인은 옛날에 이제 천주교 계열이니까 저희가 종교단체 시험은 아니십니다. 옛날에 성의가 천주교 계열이었고 이번에 불교 합병했잖아요. 그러면 천리교를 또 합병합니다. 저희는 통합 종교 신협인데 천리교 합병하면서 지점을 하나 공동유대 외에 낼 수 있는 그 쿠폰을 얻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분석해갖고 낸 데가 어디냐면 저희가 이 주도로상으로는 아까 전에 양정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정지점은 이쪽에 지나가는 것들을 거의 다 커버를 한다고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선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동래구 쪽에다가 저희가 지점을 낼 건데요. 근데 또 빌딩 하나 샀습니다. 거기서 빌딩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를 삽니다. 항상. 왜? 양정에서 위력을 이미 체감했기 때문에 제일 시한성이 좋은 빌딩을 사고 비싸더라도 제일 시한성이 좋은 빌딩을 사는 게 맞다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간판하지 않습니다. 이 빌딩을 제가 삽니다. 이 빌딩을 사면 이 1층 전체를 다 쓰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얘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부산 간선도로 횡도로를 지배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횡도로의 주도로상에 조합이 나와 있는 조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부산에 그렇게 시행이 많은데 왜 안 나오냐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옛날에도 저희도 그 자체 건물 안 샀거든요. 근데 지금 막 사기 시작합니다. 왜 살까요? 자산이 커져서 부담이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사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20%는 여유자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신을 80초가 못하니까 여유자금 운영하면 중앙에 지금 일정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낮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사면 임대수익이 한 5% 나와요. 아까 전에 그 범죄 빌딩 보셨죠? 걔가 5.6%입니다 지금. 얘도 지금 사가지고 우리 1층에 들어가면 1층 공짜로 쓰고 임대수익이 3.4가 나오더라고요.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10년 쓰면 우리 후배들은 또 팔아서 논하죠. 그래서 빌딩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한번 생각. 근데 이제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하고 범죄 빌딩이 한 70억. 저희는 이제 워낙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营业자금이 저희는 지금 1,000억이 넘거든요. 여유자금이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런 조합에서 1, 200억 정도 수익이 안 난다니까 임대 수익 난다니까 크게 영향 안 받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 사가지고 가장 시한성 좋은데 건물 사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신형 간판을 붙이게 되면 조합원들이 볼 때 공식력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것도 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목 좋은 데서 지나가다가 무조건 거래를 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전파를 가진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바로 옆에 저쪽에 요거는 한 40억짜리인데 이거 안 쓰고요. 75억짜리 그냥 저희가. 그래서 그런 재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사람들 다시. 그래서 지점 전략도 한번 크게 한번 큰 그림을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광고하고 영업하고 다 해봤지만 1번이 목입니다. 목. 비싼 데는 분명히 제값합니다. 아까 전에 저 조그만한 지점 보셨죠? 우리 양정 지점에 처음에 볼 때는 고깍지 했던 거. 그거 30평이에요. 들어가면 여기 다 들어가면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1650억이에요. 아까 범죄 빌딩 큰 빌딩이죠. 200평짜리 지점인데 지점이 200평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조합원들 카페테리아 비치는 오만 거 다 해놨어요. 자산이 950억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들 그런 거 보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도 신협 인지도도 없는 데다가 신협 싫어하는데 번듯한데 잘 안 보이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한성
시한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점포 낼 때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시장에서 먹어주는 기초 체력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보고 금리 광고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점포들 그런 지점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였다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수민동까지 하면 5개 지점이 되잖아요. 이 전략 자체가 부산의 큰 동선을 보고 짠 겁니다. 저희가 아예 그 동선에 하나씩은 다 물리게끔. 그리고 점포 구성할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동선이 쭉 있는데 여기 우리 점포 있는데 이 동선 끝까지가 또 우리 점포 또 있어. 그러면 다 중복되잖아요. 그럼 이 조합원이 이 두 개의 지점을 다른 지점인 줄 알고 이 배가 여기 갖다 놓는다니까. 엉성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동선을 점포를 배치할 때는 이 큰 주동선하고 꺾어서 반대 동선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아예 안 섞이도록. 심지어는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까 동네 수민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선 자체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자체를 투트랙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예금릉 자체를. 아예 그냥. 그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일정한 수준이 오를 때까지는. 초기에 시설 투입해가지고 자산을 안 오르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 내에 손익분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건 또 원가의 문제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 새로 낸 지점에 수신이 만기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 낸 지점이니까 만기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지점 1600억짜리는 금리를 말해 연애 평균 2%였는데 3%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1600억이 그대로 1% 다시 가산되는 거잖아요. 비용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신규 지점은 만기량이 제로잖아요. 3%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3%인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신규 자금입니다. 신규 자금을 3% 받아도 돼요. 우리가 3%딴 지점 못 올리는 이유가 기존 게 물타기 하면서 조달 비용이 2배로 올라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신규 지점은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고 1년 지나면 다시 만기량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밸런스를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1년에 끝내버려야 돼요. 지점을 내려면. 제일 비용이 작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년 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 받아가 4% 운영하면 1% 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판매가 리비는 이미 얘 자산 조달하기 전에 이미 다 형성돼 있고 있죠. 끝났잖아요. 이미. 판매가 리비는 신규 자산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이쪽에서 이미 비용 처리를 다 했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오로지 공돈이잖아. 3% 조달이가 4% 운영하면 돼요. 5% 운영할 자신 있으면 4% 조달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기존 지점하고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간섭이 돼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완전 트랙을 따로 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규 점포에 대한 개설과 마케팅 방법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간섭이 조금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간섭 생기는 거는 보안 유지하면서 그 부분만 혜택을 별도로 주시든가. 그래도 천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신규 지점 내자마자 1년에 500억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일부는 룰을 깨서라도 예외 규정을 투서라도 이렇게 쭉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보 배치나 정보의 마케팅 방향 나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민군 지점을 중앙에는 너무 빨리 키우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우리 성질대로 하려고 해요. 원래 하던 대로. 1년에 내년에 그냥 바로 500억 돌파시켜버리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구나. 근데 그 구가 달라도 그렇게 점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리구 합병하면서 얻은 쿠폰입니다. 유일한 쿠폰입니다. 근데 같은 구라 하더라도 저희는 점포 전략을 그냥 주동선을 분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고 이 점포는 1년 동안 엄청난 물량을 때려 부어서라도 바로 한 방에 정상 지점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신규 자금하고 기존 자금 물타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논리값을 한번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막 계산하고 그랬거든. 계산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냥 말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진업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원부서가 많은 데냐. 그러니까 지원부서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합에서는 이런 건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조합도 한 번씩 물어보면 이야기하다고 한 번씩 혼날 때도 있는데 조합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너가 열심히 하지 마라. 어떻게 열심히 하노? 잘 하면 된다 그럽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면 됩니다. 잘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여기까지 신문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거보다 플래카드 한 장이 더 훌륭하면 플래카드 한 장 붙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가 제일 좋은지를 판단해서 그거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냥 이사장님이 보면은 아침부터 10시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뭐 붙이고 막 작업하면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열심히 하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 보는 것인데 그 지원부 소무가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려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다 그냥 잘하는 겁니다. 잘하려고. 그래서 수익구조 설계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 우리 조합의 수익구조의 그 추세선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기량이 12분의 1이 한 달 지나면 조달 그냥 바뀌어버리죠. 맞습니까? 전개상 1년짜리잖아요. 그럼 매달 좀 만기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만기량이 이번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바뀌면서 수익구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반대로 예신 평균 만기량을 36개월을 가정을 해보면 36개월분의 1이 매달 새로 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조정을 안 해주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게 돈이 되는 작업을 하는 건지 안 되는 작업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우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가 매달 어떻게 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기실에서 하고요.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복잡하면요. 하나만 체크해 보세요. 그냥 그 우리 후설 업무에 보면은 원가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상품별 마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품별 마진 보면 그 여신 평균금리하고 수신 평균금리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매달.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캠페인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기량이 가장 작을 때 캠페인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조합들이 만기량이 많을 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합은 우리는 매년 1월 1일부터 새마음 세토소로 캠페인을 한대요. 그때 만기량이 전체 1년 만기량이 40% 집중되어 있는데 또 캠페인 해가지고 금리 더 올립니다. 어떻게 되죠? 신규 자금으로 받아들여서 수익을 내기 위해 자금을 모아야 되는 양이 기존에 자꾸 투입되니까 필요한 신규 자금량이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되게 힘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신 캠페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완전 그냥 개별시켜버렸는데 저희는 캠페인을 불특정하게 합니다. 언제? 우리 조합이 가지고 있는 만기량이 가장 작을 때 뭐죠? 물타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냥 우리 옛날에 500억 하고 1000억 하고 1500억 할 때 그들 잡았었어요. 우리는 덩치가 가벼우니까 옆에는 덩치가 좀 컸거든요. 우리가 만기량이 작을 때 금리를 때려 박아버립니다. 옆에 있는 애들 따라오죠. 자기네도 만기량 많을 때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구조 개선되고 저기는 수익구조가 악화됩니다. 이런 걸 한 3년 돌렸더만 망해버렸어요. 새마을금고가 워낙 체력 좋았던 데인데 그냥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기차 캠페인도 언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전기차 캠페인을 지금 해야 되는지, 자금이 모자라서 하는 건지,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남들 하니까 따라 하는 건지, 할 때 됐으니까 하는 건지, 이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서 전기차 캠페인을 하자. 이거 열심입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려면 우리 조합이 언제 캠페인을 해야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캠페인에 발생했던 자금은 어디에 바로 그 로스 없이 바로 투입되는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작업을 기획실이 없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은. 이거는 뭐죠?
경험치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통계입니다. 통계. 통계잖아요. 통계는 누가 잘합니까? 수학과 친구들이 잘합니다. 또 공대 친구들이 잘해요. 이거 법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잘하죠? 공과대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실제 우리 지금도 뿌려보니까 경영학과 문과대들보다 기술 공과대 애들이 훨씬 열정이 빨라요. 바로바로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그 언제 하면 되겠다 하면 딱 언제가 타이밍입니다. 딱 아예 그냥 공부가 바로 들어와요 이제는. 요런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프로세스 간소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수시논문 관련을 아예 그냥 총무과에서는 수시논문 관련을 아예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시논문 업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 정신 없는지를 갖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누구 한 명이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딱딱딱딱 외우면서 중앙하고 바로 규정 관련 사항들을 집중할 수 있는 한 라인을 구축하는 친구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기획실 꼭 아니더라도 누군가 한 명은 조직에서 필요한 거죠. 이 친구는 수신 관련 정책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서류 받을 때 불필요한 서류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없애라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친구가 돼요. 누구한테? 중앙이한테. 여기 너무 잘못된 거라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 친구들이 한 명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꼭 기획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친구하고 예를 들어 실책하고 이 친구가 정리를 해서 실책분에게 보고하면 실책분이 보시고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무조건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급이 깡패가 아니고요. 논리가 강한 놈이 이깁니다. 우리 조직은. 주임도 지가 설계한 값이 와서 들어왔는데 실장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 값이 채택이 됩니다. 저희는. 그게 맞으니까. 내 경험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제 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 이거는 워낙 우리가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는 조금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점별 영업 관련 지원 업무도 합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지점에서 이번에 대규모 캠페인을 해가지고 뭐 랜디를 사니 뭘 한답니다. 하라 그래요. 뭐 플래카드 산다고 플래카드하고 뭐 한다 그래요. 하라 그래요. 단 이 정책이 우리 조합 전체의 정책하고 이율배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쪽에 상품론 지원해 준다든가 기획실 예산을 좀 더 준다든가 뭐 이렇게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가 쪽은 그냥 뭐 일반적인 법적 절차의 채권 관리. 저희는 연체 같은 거 단순 연체나 단순 독촉은 전부 지점에서 다 합니다. 각 지점에서 아침에 연체했던 리스트 열어가 전화하면 꺼지잖아요. 1개월짜리 연체들은 우리 여직원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자가 미납되었습니다. 안내해주고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2개월 연체하면 지점장이 전화만 합니다. 지점장은 판단을 빨리 서죠. 아 이놈 연체 계속 갈 겁니다. 아니다. 연체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냥 이쪽에 집어넣습니다. 법적 처리하세요. 그럼 우리 쪽에서 기획실에 법적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발생한 모든 부서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점은 이제 영업 다시 하시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야간 이 채무자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너는 영업 열심히 하고 이 지역 관리는 우리가 맡겠다. 해서 싹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법률적 규정상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 관리 통제는 채권가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점 영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해석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우리 쪽 채권가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 다 합니다. 재규정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엑셀로 아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다 만들어서 바로 내려줍니다. 규정 바뀌면 3일 이내에 무조건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냐면 규정이 바뀌면 규정을 쭉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에 충돌이 나는 것들 빨리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이 툴을 담당자들한테 뿌려줍니다. 베타 버전으로. 다음 담당자들이 3일 동안 테스트 해보고 이상 없다 클리어 되면은 전체 공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여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여신 날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대출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야 이거 어떻게 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엄청나게 규정이 변경되고 변화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한 2년차 채권과장이 채권과 과장이에요. 직급은 대리인데
2년 차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만들기 시작하더니 5년 차 되고 4년 차 되고 완성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똑똑한 게 아니었어. 얘네들이 진짜 똑똑한 거였구나 생각 들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시간 되면은 진짜 평일 오셨으면 그 친구 업무하는 패턴하고 컴퓨터로 완전히 공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 무슨 정신병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업무 폴더 정리라든가 업무 디렉토리 정리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뭐 편집점 아닌가 할 정도로 업무를 디테일하게 가져가요. 그래서 얘가 특별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후임을 갖다 놨는데 이놈도 똑같이 하네요. 요새 공부 많이 안 하는데 원래 이렇게 업무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정리하고 말았는데 인재들이 진짜 요즘에는 많은 것 같아요. 헐값에 되게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이 합니다. 우리 지점에 있는 예신 담당자들하고 예신 상품 설계하고 규정 해석을 다시 다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점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칙을 계속 끊임없이 변경시켜 나갑니다. 이게 좋은 점은요. 채권 예신 정책을 수립하는 친구가 2년에서 5년 차 대리거든요. 그럼 조직에서 봤을 때도 거의 말단이잖아요. 이놈들이 앉아 있으니까 선배들이 불만이 있어도 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반영됩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선배들이 저한테 불만을 못 할 거잖아요. 나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뭐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안 돼요. 제가 다음 저 바쁜데 제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반영 절대 안 돼요. 근데 얘는 그 끝발이 낮잖아요. 동기들이지 선배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안 그래도 나도 기분이 나빠서 받고 싶었는데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요구사항이라도 얘는. 그러니까 그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요구사항을 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정리를 싹 해봅니다. 그럼 저한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타당하면 통과 아니면 안 돼. 거의 90%가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그렇게 허투루 업무를 설계할 애들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저도 빠져듭니다. 야, 진정하게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통과시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수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거는 계급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직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좋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